1년 전 가을, 단풍잎이 강물 위로 떨어지던 그날을 정하미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평생 자연을 사랑했던 아버지 정동철의 마지막 유언이었죠.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강가에 뿌려다오. 흙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물과 함께 흘러가고 싶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강가에는 하민과 형 정서준, 그리고 하민의 아내 윤지영이 모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끼던 노란 진돗개 보리도 함께였습니다. 보리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꼬리를 흔들지도 않고 그저 강물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죠.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유해를 강물에 뿌렸습니다. 하얀 재가 바람에 날려 강물 위로 흩어져 갔어요. 서준은 말없이 눈물을 닦았고 지영은 조용히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그날부터 시작되었어요. 보리가 달라진 겁니다. 평소 산책을 좋아하던 보리는 강가 근처에만 가면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낑낑거리기 시작했죠. 보리야, 왜 그래? 하민이 목줄을 당겨도 보리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강물 속에 무언가 있다는 듯이 계속 바라보기만 했어요. 수의사인 하민은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 때문일 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지영은 달랐어요. 보리가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개들은 사람보다 더 예민하잖아요. 몇 주가 지나도 보리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강가만 가면 멈춰서고 물을 바라보며 애처로운 소리를 냈어요. 때로는 강물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가기도 했지만 물에 발을 담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죠. 하미는 점점 걱정이 되었어요. 보리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에도 잠을 설치기 시작했거든요. 병원에 데려가 볼까? 지영이 제안했지만 하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에는 이상이 없어.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보리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간절해 보였습니다. 마치 강물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아버지 일주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미는 형 서준과 상의해서 가족들이 다시 강가에 모이기로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자 서준의 제안이었죠. 그날 아침 일찍 하민과 지영, 그리고 서준과 서준의 아내 미경이 강가에 모였습니다. 보리도 함께였어요. 평소처럼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보리는 물가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아버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하민이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가족들은 각자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묵념을 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리가 일어나더니 강물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멍. 평소와는 다른 간절한 울음소리였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리가 미친 듯이 강물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보리야. 하민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리는 강물 속에서 헤엄치며 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앞발로 강바닥을 긁고 주둥이로 진흙을 헤집었습니다. 왜 저러는 거야? 미경이 놀라서 말했어요. 서준은 급히 신발을 벗으며 내가 데려올게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강바닥에 진흙을 입에 물고 강가로 나와서는 그것을 뱉어내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보리야, 그만해. 하민이 다가가서 보리를 잡으려 했지만 보리는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바닥을 파헤쳤어요. 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보리가 저렇게 행동한 적이 없는데. 보리는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강바닥을 파고 진흙을 물고 나와서 뱉고 다시 들어가서 파고 마치 그곳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묻혀 있다고 확신하는 것처럼요. 혹시 아버지의? 서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유해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보리가 그것을 느끼는 건 아닌지.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보리는 지쳐서 물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헥헥거리며 강가에 앉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보리야 하미는 보리를 안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의사로서 오랫동안 동물들을 봐왔지만 이런 행동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단순한 스트레스나 그리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보리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강가에 갈 때마다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반드시 찾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일주기 이후 며칠 동안 보리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민이 보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마다 보리는 어김없이 그 강가로 향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 바닥을 파헤치고 진흙을 입에 물고 나와서 뱉어내는 일을 말이에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하민은 보리의 행동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의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동물병원을 운영해온 하민이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지영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보리가 자꾸 저러면 몸에 무리가 올 것 같아요. 찬물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보리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강가에만 가면 보리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행동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하미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자. 보리가 계속 파헤치는 그 자리에 정말 무언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여보,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영이 걱정했지만 하민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보리가 저렇게 계속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한번 봐야겠어. 그날 오후 하민은 장화를 신고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리가 계속 파헤치던 그 자리였어요. 물은 생각보다 깊지 않았지만 바닥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민은 조심스럽게 손으로 진흙을 헤쳐나갔어요. 보리는 강가에 앉아서 하민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마치 하민이 뭔가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한참을 파헤치던 하민의 손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지? 하민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돌인 줄 알았는데 모양이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드디어 그것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듯 했는데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던 탓인지 표면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뭔가 있어요. 하민이 지영을 불렀습니다. 지영이 급히 다가오자 하민은 상자를 들어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지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열어봐야 알겠어. 하민은 상자를 강가로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물이 스며들어 있었지만 내용물들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서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었어요. 작은 유골함 하나와 젖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민과 지영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게 대체 무엇인지, 왜 여기에 묻혀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리는 상자가 나오자 꼬리를 살짝 흔들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상자 냄새를 맡더니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처럼 말이에요. 집에 가서 자세히 봐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일어났어요. 보리도 따라 일어나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보리의 밝은 모습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민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상자가 무엇인지, 왜 아버지가 유해를 뿌린 그 자리에 묻혀 있었던 건지, 그리고 보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건지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하민과 지영은 상자의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물에 젖어 있던 것들을 하나씩 말리면서 정체를 파악해 보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작은 유골함이었습니다. 하얀색 도자기로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표면에 작은 균열이 몇 개 있었어요. 크기로 보아서는 어린아이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누구 것일까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민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진들을 펼쳐봤어요. 물에 젖어서 일부가 번져 있었지만 인물들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장을 보는 순간 하미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버지네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정동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전혀 모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둘 다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예요? 지영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하민도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다른 사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성과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어떤 사진에서는 그 여성이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있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6살 정도로 보였어요. 아버지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하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 한 분만을 사랑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재혼하지 않으시고 혼자 지내셨는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종이가 물에 젖어서 일부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대부분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잠들기를 바랐던 내 마음의 딸, 용서하지 못할 나의 고백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하미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어나갔습니다. 하연아,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 어머니 영순이도 얼마나 슬퍼했는지. 내가 먼저 가면 너를 내 곁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떠나게 되는구나. 편지를 읽어가면서 하민과 지영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편지에는 아버지가 어떤 여성과 깊은 관계에 있었고 그 여성에게 딸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순이 많이 아플 텐데 하연이를 혼자 보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있을 때 더 많이 도와줄 걸 그랬다. 편지는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했어요.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연이를 강가에 모셔다 놓았다. 언젠가 내가 그곳에 가면 함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민아, 서준아, 너희들이 이것을 보게 된다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하민과 지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지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하연이라는 아이는. 하미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영순이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잠깐 영순, 문영순?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 간병인이셨던 분. 하미는 아침 일찍 문영순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투병 생활을 하실 때 간병을 도와주셨던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연락이 끊어져 있었는데 다행히 동네 사람들을 통해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영수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하민이 초인종을 누르자 문 너머로 누구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하민입니다. 정동철 아버지 아들이에요. 하민이 말하자 문이 열렸어요. 영수는 하민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민 씨, 웬일이세요? 영순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들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하민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거실에 앉아서 하민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젊은 여성이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이 사진 아세요? 영순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디서 이걸 찾으셨어요?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가에서 상자를 발견했어요. 보리가, 아버지 개가 계속 그 자리를 파헤치더라고요. 하민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제 딸 하연이에요. 하민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충격이 컸어요. 할머니,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어요. 하연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죠. 그때 동철 어르신을 만났어요. 영수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이 아버지는 하연이가 3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영수는 홀로 딸을 키워야 했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정동철을 만나게 되었고 정동철은 하연이를 친딸처럼 아껴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하연이 병원비도 대주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도 사주시고 영순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연이가 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0살 때였어요.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 영수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민은 영순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어요. 이제 왜 아버지가 그런 편지를 남겼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연이가 그렇게 가고 나서 제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그때 동철 어르신이 약속해 주셨어요. 당신이 먼저 가시면 하연이를 당신 곁에 모셔다 놓겠다고. 영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연이를 화장해서 그 강가에 놓았어요. 동철 어르신이 나중에 그곳에 오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가셨어요? 하민이 물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너무 슬퍼서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다시 올라왔는데 동철 어르신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간병을 도와드렸던 거예요. 영수는 그때 아버지에게 하연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었고 아버지도 많이 아프셨으니까요. 정말 미안해요. 하민 씨, 어르신 자식들한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영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민은 영순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하민은 집으로 돌아와 지영에게 영순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지영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런 편지를 남기셨구나. 이틀 후 하민은 형 서준을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준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아버지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 사진도 있고 편지도 있어요. 그리고 영순 할머니가 직접 확인해 주셨고요. 하민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서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우리가 몰랐던 가족이 있었다는 게. 서준의 아내 미경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왜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할머니와 아이가 그렇게 소중했다면. 하지만 지영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 아버님 그분들을 끝까지 가족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편지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고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서준이 반문했습니다. 영순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드리면 어떨까요? 지영의 제안이었어요. 하연이라는 아이도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아끼셨다면 우리 가족 아닌가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좀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민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형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보리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답은 분명했습니다. 보리는 어떻게든 하연이를 찾아내고자 했어요.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난 후 하민은 다시 서준을 찾아갔습니다. 형, 한 번만 영순 할머니를 만나봐요. 그러고 나서 결정해요. 서준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 4명의 가족이 함께 영순을 찾아갔습니다. 영순은 서준과 미경을 보자 더욱 위축되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로 가족들을 힘들게 해서.
하지만 서준은 영순을 자세히 보더니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영순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미안함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하연이는 어떤 아이였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아프면서도 투정 한 번 안 부리고 동철 어르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영순은 하연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웃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아버지 정동철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서준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정말 불쌍한 아이네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하연이를 제대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원하셨으니까. 서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가 해야죠. 영수는 그 말을 듣고 와르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내 가족은 서로를 안아주며 울었어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이 내려진 후 하민과 서준은 하연이를 위한 정식 장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영순도 함께 참여했어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드디어 제대로 해드릴 수 있게 된 거죠. 할머니, 하연이가 좋아했던 색깔이 뭐예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작은 비석을 준비하면서 하연이의 취향을 반영하고 싶었거든요. 분홍색을 좋아했어요. 분홍색 옷을 입으면 자기가 공주 같다고 하곤 했죠. 영순이 그리운 듯이 말했어요. 미경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분홍색 꽃을 많이 준비해요. 하연이가 좋아할 거예요. 준비하는 동안 보리도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꼬리를 흔들며 돌아다녔을 텐데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얌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례 날짜는 아버지 일주기로부터 일주일 후로 정했어요. 그날 아침 일찍부터 가족들은 강가로 향했습니다. 영순도 함께였고 보리도 따라왔어요. 강가에 도착하자 하미는 하연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작은 함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아이의 전부가 담겨 있었어요. 하연아, 늦었지만 이제 제대로 된 가족들과 함께하게 되었어. 영순이 유골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서준이 미리 준비해온 작은 비석을 세웠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딸이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문하연 2000년, 2010년. 비석 옆에는 분홍색 장미와 카네이션을 놓았어요. 영순이 하연이가 좋아했다고 했던 색깔이었죠. 할아버지가 여기 계신다고 했지? 이제 함께 있을 수 있어. 지영이 하연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가족들은 둥글게 둘러서서 묵념을 올렸어요. 바람이 살살 불어와서 강물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하연이가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하연아, 우리가 늦게 너를 알아봐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가족이야 하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준도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아꼈다니 우리도 너를 사랑할게. 미경은 하연의 사진에 입맞춤을 했어요. 예쁜 하연이 천국에서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지내렴. 영수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연이가 이렇게 좋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때 보리가 강물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연의 비석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조용히 앉았습니다. 더 이상 강물을 파헤치려 하지도 않고 그저 평온하게 앉아 있었어요. 보리가 말해주는 것 같네요. 이제 다 잘 되었다고 지영이 보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보리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고맙다, 보리야. 너 아니었으면 나도 평생 이 비밀을 묻고 살았을 거야. 하연이도 혼자 외로웠을 거고. 보리는 영순의 손길을 받으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가족들은 강가에 머물렀어요. 아버지와 하연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이 자리를 돌볼지 계획도 세웠습니다. 영순도 이제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리는 더 이상 강가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만족감에 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연이의 정시간치 이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아버지 이주기가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 강가를 찾았습니다. 하민과 지영, 서준과 미경, 그리고 영순까지 5명이 함께였죠. 보리도 당연히 따라왔고요.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서준이 아버지의 유해를 뿌렸던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았어요. 강가에는 하연이의 작은 비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꽃들도 새로 갈아 놓았고 비석 주변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돌봐온 결과였습니다. 하연아,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지? 영순이 비석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어요. 이제는 이곳에 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연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보리는 더 이상 강물을 뚫어지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대신 가족들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강물 쪽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간절하거나 초조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저 평온한 표정이었죠. 우리 보리 정말 대단한 개야. 하민이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모를 뻔했어. 1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에게 숨겨진 가족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족을 보리가 찾아내게 될 거라는 것 말이에요. 지영이 영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좋아요. 정말 좋아요. 영순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연이 일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서 미경이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언제든지 힘들면 말씀하세요. 한동안 가족들은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하연이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때 보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강물을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강을 등지고 가족들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해주는 것 같네. 지영이 보리의 행동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보리는 이제 완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고 그저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자 가족들은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이곳을 찾아와서 아버지와 하연이를 기리기로 했거든요. 다음에는 하연이가 좋아했다는 딸기 케이크를 가져올까요? 지영이 제안했어요. 그래요, 하연이가 좋아할 거예요.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미는 보리를 안고 말했습니다. 넌 우리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았던 아이야. 정말 고맙다, 보리야. 보리는 하민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긴 여행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길고 힘든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날 밤 보리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 정동철과 작은 하연이가 함께 손을 잡고 강가를 걷고 있었어요.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보리는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따라갔어요.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으니까요. 강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하연이의 기억을 품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를 실어 나르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강가에는 이제 완전한 평화가 찾아와 있었습니다.